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시간인데요. 이번 세무회계 시간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법인세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할 상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하고 법인세법 이렇게 두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부가가치세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부가가치란 경제활동에서요 새롭게 창출되어 늘어난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은요, 이 토지나 노동, 그리고 자본과 같은 이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산 요소를 사용하면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다라고 하고요. 노동에 대한 거 우리가 임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요 이윤을 본인이 창출한 가치로 생각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이에 대해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오른쪽에 좀 잠깐 적을까요? 여러분들 A가 생산한 걸요 B한테 1,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B는요 C한테 1,2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C는 D한테 1,5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런데 단계별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일단 A가 B한테 팔 때요 1,000원 팔기 때문에 1,000원이 부가가치죠? 그 C한테 갈 때는요 200원만큼 올랐죠. 창출된 부가가치 200원이네요. 자, 그 다음은요 1200에서 1500으로 갔으니까 창출된 부가가치는 300 되겠네요. 그럼 총 창출된 부가가치는요 여러분들 다 더해보시면요 결국 최종 선물인 요 1,500원과 동일하시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산 과정이나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구조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이 창출된 가치다라고 보셔야 하는데, 이 창출된 가치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보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이다라고 하는 걸 뽑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된 지불한 지대, 임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해서 매입 매입 세액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부가가치를 계산한다고 할 때는 이 매출과 매입 단계에서 모든 걸 다 뭡니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더 많으면요,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납부세액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요 우리가요 환급이 일어난다라서 우리가 환급세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매출 단계와 매입 단계로 나누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부가가치세는요 일반적인 특성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특성은요 짧게 보시면 다음에 5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특소세가 아니고 일반세입니다. 자, 그리고요.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간접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하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요. 일반적으로 같지만요. 우리 간접세라는 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가치세는요. 물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인세가 아니고 물세예요. 여러분들 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물에 대한 겁니다. 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무슨 공제법 쓴다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씁니다, 여러분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매출이 10,000원 이렇게 일어났다고 할까요? 자, 그리고 매입이 뭐 6,000원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에서 매입 잡아 빼시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4,000원이죠? 자, 요거에 세율 곱하겠습니다. 10% 곱할까요? 그럼 얼마인가요? 400원이죠? 자, 근데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린 뭐라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그렇죠. 매출 단계에서 별도로 세액 계산하고요. 매입 단계에서 별도의 세액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00원이죠? 예. 내셔야 더 크니까, 매출 세액이 더 크니까 뭐라고요? 납부 세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모든 단계에서 단계별로 세액 계산을 별도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부른다고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뭐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생산지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요. 0%의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르면요. 생산지국, 즉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수출업자들에게 매입세의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율을 몇 %로? 0%로요. 세율을 0%로. 그럼 매출세액은요? 0이죠? 매입세액은요? 그렇죠. 마이너스 600이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급이 발생하는 거죠.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세 특징은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에요. 근데 역진성이 뭐냐면 이게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돈이 많으신 부자하고요. 조금 돈이 부족한 영세한 분들하고요.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여러분들 같은 재화를 취득하실 때는요. 세율 부담이 똑같죠. 몇 %로? 10%죠. 그럼 우리가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무조건 다 똑같은 재화에 대해서 10%로 동일 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역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과 관련된 연습 문제는요. 보통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 현행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반 소비세고요.
간접세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까지 나왔죠. 네, 오늘 제일 틀린 건 뭘까요? 3번이죠. 단일 단계 과세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들. 단일 단계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전 단계, 모든 단계에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부가세법상 세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 상출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은요,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의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 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죠, 여러분? 자, 4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에서요, 전단계 세액은 부가세법상 매입 세액에 해당한다. 마지막은요,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유는 이전 거래에 대한 창출된 부가세에 대한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매출세액에서요, 전 단계인 매입 세액에 대한 거 맞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걸까요? 그렇죠. 5번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가세 처음 시작하시는 내용은요, 그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가세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같이 좀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자,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다라고 얘기하면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과세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먹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의 계산은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함에 따라서요,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요, 이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파악하는 매출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매출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세법에서는요, 특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이다라고 칭하지 않고요, 공급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바로 이것이 대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하고요. 두 번째,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결국은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하고요. 두 번째는 재화의 수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뭘까요? 그렇죠. 재화의 수출 같은 것들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재화의 공급인데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재화를 수입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공급자가 외국에 있고요, 또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의 재화 공급의 요건인데요. 자, 과세되는 건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뭐여야 돼요? 일단은요, 사업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상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무언가 법에 의한 강제적인 상황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요, 과세분보다요, 과세 제외분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요. 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요, 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인 공급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세하지 않고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이 아닌 것들도 우리가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업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도 과세를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양도라고 하는 건요, 포괄적인 양도를 얘기합니다. 그 담보 제공은요, 여러분들, 담보 제공했다고 진짜 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그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네 번째,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한 거죠. 뭐 면세 대상, 면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표시해 놓을까요, 여러분들? 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음이나 수표 등의 화폐 대용 증권들은요, 우리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용역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데요. 자, 용역, 서비스인데요. 재화 외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문을 우리가 서비스다, 용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특이한 건 여러분들 1번만 체크해 놓을게요. 건설업만. 여러분들 건설업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냐면 일부 뭐 자재를 부담하거나 일부 자재를 포함하고 있거나 라고 해서 자재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뭐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재화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건설업은요, 뭐 자재 일부를 부담하든 전부를 부담하든 건설업은요 무조건 다 용역 서비스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건 그냥 뭐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 대상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요,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 관련돼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하이마트나 무슨 뭐가 있을까요? 하이마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하이마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어디가 구입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하이마트에 김치 냉장고의 가격을 결제하면요, 그럼 어떻게 주나요, 여러분들? 일단 배송해 주시죠. 배송해 주시고 뭐까지 해요? 설치까지 해 주시죠. 이런 걸 우리가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된 거래는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냉장고를 구입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부수돼서 여러분들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설치해 주시고 뭐 쓰레기는 치워 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범위에 보시면 뭐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돼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래의 관행으로 모아서요,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용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례에 대해서는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된 사업이 앞에서 주된 사업이 과세라면 그 따르는 주물이 여러분들 주물이 과세라면 따르고 있는 종은요, 뭐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과세인 거고요. 주물이 면세라면 거기에 따르는 종물들은요 당연히 면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원사업 자체가 과세면 그 따라오는 부수되는 것들도 무조건 다 뭘로 보라는 거고요, 과세 대상으로 보라는 거고, 주된 사업이요 원본이 면세라면 걔랑 관련된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다 뭘로 본다고요? 면세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된 거래에 대한 거, 주된 사업에 대한 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결론만 놓으시면요. 결론만 놓으시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여러분들? 주된 거래에 과세 면세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과세 면세에 따른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된 거래든 주된 사업이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원본이 주인이 주물이 과세면 종물도 과세하는 거고요. 주물이 면세면 종물도 그냥 면세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은 납세 의무자인데요. 자, 납세 의무자는요. 자, 사업 목적이요. 밑줄 하실게요.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습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업상. 일단 나중에 볼 거예요. 사업자라는 겁니다. 사업상 뭡니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 사업자가 아니라면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영리 목적 비영리 영리 목적과 영리 목적이 아닌 거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자일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탁 관련 물적 납세 의무 수탁자.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자냐라고 보는 측면인데요. 바로 사업자의 요건이 되려면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있나요, 여러분들? 자,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뭔가 투입되는 요소가 있고요. 과정이 있고 산출이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독립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에 부대지 않고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가요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자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시죠? 자, 세 번째는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즉 이겁니다. 재화 용역이 과세되는 우리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과세되는 재화 용역이어야 사업자가 납세를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과세되지 않으면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없죠. 여러분들.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죠. 왜 없을까요? 재산적인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 할 거죠? 거래는 안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가치세는 그렇게 막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여러분 그냥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여러분들 사업자 요건이 되려면 세 가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납세 의무자도 알았고요. 자, 그 다음 볼 건요. 과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세 기간이다 라고 얘기할 때요. 자, 일반 사업자일 때는요. 일반 사업자일 때는 과세 기간이요. 1년 기준 놓고 볼 건데, 여러분들 과세 기간은 별건 아니고요. 그냥 사업연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을 우리가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 기간이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요, 절반으로 쪼개서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쪼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쪼개서요. 어떻게 해요? 자, 초반 앞에 3개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요. 우리가 예정 신고기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요. 우리가 확정 신고기간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요 예정 신고기간에 못했던 거 혹시 누락된 게 있다면 확정 신고기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2기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쪼개줄 겁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표현을 좀 해줄 겁니다. 간이 과세자는요, 그냥 무조건 1년 전체 통으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한 건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업 개시일이요, 사업 개시일이 5월 1일입니다. 자, 얘가 속하는 과세 기간은요, 여러분들 1기 확정이시죠? 왜? 4, 5, 6 되시잖아요. 언제까지가? 6월 30일까지가 여러분들 뭡니까? 과세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다만 사업 개시 전에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등록하는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할 때 우리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사업자야지만 여러분들 뭐가 발생해요? 매출에서 생겨나는 매출세, 그리고 매입에서 발생하는 매입세 두 개 비교해 가지고요, 매입세가 더 크면 환급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100% 일어나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만약에요, 매출하기 전에 매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뭐 중국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중국집이에요. 자,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 전에 안 했습니다. 사업 개시에 맞춰서 등록했어요. 그럼 그날부터 우리가 매출 매입 잡는 건데, 그럼 손님이 왔습니다. 고객이 왔습니다. 고객 오셔서 주문하세요. 뭐라고요? 저 여기 탕수육하고 짜장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요, 고객님 일단 선불이에요? 라고 돈 받고요,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지금 가서 장 보고 올게요, 이러고 나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업 개시일, 사업 등록일보다 이전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 뭐 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매입했던 거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등록일에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우리가 과세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폐업하는 때는요. 폐업자의 과세기간은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요. 10월 30일에 폐업했습니다. 그럼 과세기간 언제까지일까요? 근데 10월이니까요. 10, 11, 12. 이기 확정신고 기간이 언제부터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세기간이고요. 자, 이 과세기간 관련해서 얘기해 보시면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기간 어떻게 나눈다고요? 1기와 2기로 나누게 됩니다. 자, 1기는 전반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3개월을요 예정신고다라고 하고 후 3개월을 확정신고기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신고 납부는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그 납부 기간에 25일 써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가급적이면 우리가 줄 돈이 있으면 좀 천천히 주게 되어 있고요, 받을 돈은 빨리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신고하고 납세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 사업 신고하려면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장은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업장이 우리 관할 세무서도 되고요. 납세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은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사업장은요, 그냥 소재지예요. 그게 있는 장소예요. 소재지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체크할게요. 특이한 거, 자, 제조업 체크. 그러면 제조업은요, 그냥 소재지가 아니에요. 뭐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곳이 소재지입니다. 사업상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사업장이 만약에 강서구다라고 하면 강서세무서에서 나야 되는 거고요. 강남이다라고 하면 강남세무서에서 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겠나요? 네. 자, 나머지 것들은 비슷합니다. 뭐 건설업이나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요, 법인의 경우는 소재지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나머지 다 비슷한데요, 조금 특이한 거 한 가지, 뭐 무인 자동 판매기는요,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그 자판기가 위치하고 있는 자판기 소재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거 없으시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금방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막 엄청 어렵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막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요.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직매장과 하치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매장은요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 근데 하치장은요 사업장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직매장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업자가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를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 직매장은요, 얘도 사업장을 보기 때문에 뭡니까?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치장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임시사업장도 있는데요. 뭐 임시사업장은 뭐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빵집에서는 빵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좀 저렴하게 밖에다가 파실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냥 우리 밖에다 좌판 같은 데다가 쫙 깔아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사업장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사업장 단위 과세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마포에서는 뭐 갈비집 하시고 또 어디 있죠? 뭐 종로에서는 뭐 종로구에서는 뭐 카페 하시고 그리고 저기 뭐 강남에서는 노래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업장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대표자가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조금 특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우리 사업장이 뭐 A, B 두 개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뭐 사업장이 마포에도 있고요. 뭐 잠실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 일단 주사업장을 정해야겠죠. 주사업장을 마포로 정했다라고 하면 마포와 잠실에 있는 여러분들 매출과 매입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할 때요. 뭐 총괄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납부나 혹은 환급만 총괄해서 하고요. 다른 의무는 각 사업장에서 이행합니다. 즉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요. 매입 매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자체를 신고하는 건 뭐 하고요? 각각의 사업장, 마포 잠실 따로따로 하고 뭐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주사업장에서 그렇죠. 납부만 혹은 환급만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자가 여러 가지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합쳐서 한 단위 동일한 사업자라면 그냥 하나의 사업자 단위도 보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다른 건요, 여러분들. 얘는요, 주사업장하고 다른 건 신고랑 납부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받으시려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그냥 신청만 단순하게 하면 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려면 사업자 단위로 처음부터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업장은요,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지점 아무데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경우에는 주, 사무소가 될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포가 메인이 아니고 잠실이 메인이에요. 그래도 마포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사업장 등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고 납부나 세금 수수하는 거 보시면요.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납부 혹은 환급의 총괄이니까요. 신고나 사업자 등록은요. 각 사업장별로 알아서 각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요. 사업자 등록하고 그 번호로 세금 계산 수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한 사업자 단위다라고 얘기하면 한 군데서 여러분들 다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신고, 납부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런 짓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주식회사 한림은요. X 사업장하고 Y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X 사업자는요. 신고세액이 100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고세액이 100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100원 더 많았다 이런 거고요. 자, 신고한 게 100원이니까 납부한 것도 100원입니다. 자, Y 사업자는요. 25만큼 우리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빈 생각해 주시면요. 음수라는 표현이 음수,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거 이퀄 마이너스. 이거 뭐 이런 식이죠? 25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환급 나옵니다, 환급.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도 신고합니다. 환급 신고했고요. 자, 납부세액도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환급 받으시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X사업장 여러분들 우리가 총괄 납부니까요. 뭐만 같이 하는 거예요? 납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사업장은요. 여전히 세금 신고는 그렇죠. 매출액이 더 큰 100원으로 하고요. Y사업장은요. 그렇죠. 환급세가 발생하니까 마이너스 20 되는 거죠. 이렇게 신고하고요. 납부할 때는요. 여러분들 총괄 납부하잖아요. 납부할 때는 한 군데서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 X사업장은요. 지금 내야 될 세금이요. 100원이고요. Y사업장은요. 환급받아야 될 게 20원이에요. 신고는 이렇게 각각 100원과 마이너스 20원 신고하고요. 납부는요. 합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80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에이야, 무슨 소리야. 그럼 합치면 되지라고 해서 합쳐서 신고도 하고요. 납부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Y사업장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뭐예요? 부가세 환급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은요, 30일 이내로 해요, 30일. 그럼 최대 걸리면요, 한 20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뭐 다시 돌려받으려면. 저거 20원 세금 돌려받으려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선택하시면요. 그렇죠. 내야 될 세금이 100원이고 빼줄 세금이 20원 있다라고 하면 두 개 우리가 네팅해서 여러분들 그냥 애초에 얼마만 납부하라는 거예요. 80원만 납부하라 이런 거예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은요. 자,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원칙. 사업 장마다 하셔야 되고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임. 여러분들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사업자죠. 그 사업자가 되려면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요. 납세 의무자도 아니고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매일세 공제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근데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 읽으시면 느낌 오셔야 돼요.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개시한 날 뭐 할 수 있어요? 미리 해놓은 거 가지고 그렇죠, 매출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직권 등록할 수도 있고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등록은요. 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요. 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그냥 등록시켜버린 걸 얘기하고요. 등록 거부는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요.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은요, 이 사업자 등록증을요, 정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할 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요,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새로 신고해야 됩니다. 새로 신고했을 때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여러분들 우리가 발급해주거나 사업자 등록증 발행해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즉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자체가 바뀌었거나요, 사이버문의 명칭 또는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는요, 당일에 즉시 사업자 등록증 새로 발부해줘야 되겠습니다. 길게 오셨네요. 아주 길게 오셨고요. 우리 간단하게 문제 정리하고 좀 마칠게요. 자, 연습 문제 보시면요. 1. 부가세법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어음이나 수표는 그렇죠.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과세 대상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봤죠. 뭐 재화와 용역의 공급, and 재화의 수입. 아닌 건요, 용역의 수입이죠. 자, 3번입니다. 부가치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세거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재화나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세에 대해서 물납한 경우, 여러분들 세금 부과됐는데 제가 물납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가지고 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너 그럼 판 거네? 돈 또 낼래?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받는 경우.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인 공급이죠. 세 번째, 종업원이 고용관계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근로 제공한 경우. 여러분들 우리 뭐 해야 돼요? 과세 의무자다, 과세 대상이 되려면요, 뭐 해야 돼요?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4번, 사업자가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여러분들 담보 제공했다는 사실은요, 실질적인 공급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실질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4번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치세 납세 의무는 사업자이다. 맞죠, 여러분들? 일단 사업자여야 됩니다. 2.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여러분들 언뜻 보면 틀린 거 없어요. 맞죠? 사업자잖아요. 영리 목적이고 사업상 독립적이고요. 자,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가세법은요, 영리, 비영리 따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네 번째,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회의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반복적이어야 한다.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요건에서 봤잖아요, 요건에서. 잘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힘내세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 중 재발급 기한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재발급은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뭐 일반적으로 2일 이내. 근데 뭐라면요, 상호나 명칭 등 뭔가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요, 즉시예요.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들? 1. 상속으로 인해서. 2. 상호를 변경할 때. 3. 사업장을 이전할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즉시 옮기는 건 뭐라고요? 이름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요? 상호를 변경하는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세무회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부가세법 끝나면 법인세법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하게 뵐게요.